토트넘은 당연하게도 수비 라인 내리고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역습을 하겠다, 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정말 많은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갔죠. 일단 기본적으로 5명의 수비 라인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앞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그리고 클루셉스키와 손흥민까지 내려왔어요. 11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만드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5-4-1의 형태가 되는 전형이었습니다. 여기서 토트넘의 노림수는 클루셉스키에게 먼저 볼을 보내주고요.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클루셉스키 쪽으로 살짝 쏠리겠죠? 그러면 이때 손흥민이 측면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손흥민이 중앙에서 볼을 잡고 바로 득점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토트넘이 역습을 하는 장면을 보면요,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 반대편 측면에서 중앙으로 쇄도하는 장면, 이 장면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토트넘의 히트맵을 보면 오른쪽 라인,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에서 대부분의 공격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반면에 손흥민과 세세뇽이 있는 왼쪽 라인에서는 전방으로 올라간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 않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뛰지 않고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오늘 역할은 측면으로 돌아뛰는 역할이 아니라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손흥민의 히트맵을 봐도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앙 지역에서의 히트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토트넘의 오늘 전략은 중앙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다. 그런데 오늘 토트넘이 안 됐던 건 뭐냐,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아도 케인이 볼을 잡아도 리버풀의 압박에 막혀서 볼을 전진시키지를 못했다. 리버풀이 강하게 압박을 걸어주면서 클루셉스키가 공격을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나가는데 패스가 손흥민에게 도달되지 못했죠. 그리고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도 케인이 파비뉴나 코나테나 반다이크에게 막히니까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클루셉스키나 케인 이쪽에서 패스가 안 나갔다는 건 그만큼 리버풀의 압박이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토트넘의 중원 라인, 벤탄쿠르와 호이베르, 이 두 명의 중원 라인이 볼을 전진시키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리버풀의 압박이 거세다 보니까 중원에서 패스 미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수비 상황에서 로메로나 벤데이비스나 다이어나 이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기가 힘드니까 볼을 가지고 멈칫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그렇게 리버풀은 전방에서 압박이 잘 들어갔고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오늘 토트넘이 볼을 빼앗긴 위치입니다. 하프라인 밑에서 볼을 많이 빼앗겼죠. 이건 뭐냐, 리버풀의 압박에 막혀서 토트넘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볼을 잃어버린 횟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버풀이 압박을 통해서 볼을 잘 빼앗아 놓고 공격 라인에서 마무리가 되는 플레이가 잘 안 나왔어요. 마무리를 못하니까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토트넘에게 만들어주는 골이 되는 거죠. 기록을 한번 보면요,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 슈팅 숫자가 22개 리버풀, 토트넘은 8개죠. 근데 유효 슈팅이 3개, 리버풀도 3개, 토트넘도 3개예요. 슈팅 숫자가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효 슈팅은 똑같다. 그만큼 토트넘은 효율적인 역습이 됐고 리버풀은 비효율적인 공격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블락된 슈팅, 리버풀은 22개 중에서 13개의 슈팅이 토트넘의 수비에 맞았어요. 이거는 토트넘의 수비들이 집중력이 좋으니까 리버풀이 슈팅을 할 때 그 슈팅을 몸으로 막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오늘 경기에서 또 벤탄쿠르가 디아스의 슈팅을 막다가 이게 굴절이 되면서 또 실점이 됐지만 그래도 수비가 집중력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오늘 90분 내내 경기를 했다는 건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그만큼 절실하게 승점 3점을 원했고 그만큼 선수들 전체가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치러졌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 유럽 5대 리그에서 20골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토트넘이 역습을 계속해서 전개하는데 여기서 효율적인 역습이 되려면 결국에는 결정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몇 번의 역습 찬스를 결국에는 손흥민이 결정을 지어주니까 토트넘의 역습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손흥민의 결정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득점 장면에서 보면 칭찬을 해줘야 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그리고 에메르송 이 두 선수거든요. 득점이 될 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코너킥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에메르송이 순간적으로 왼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에게 공간이 났고 여기서 이제 요리스가 볼을 길게 처리했는데 에메르송이 볼을 잡았죠. 근데 에메르송이 오늘 경기에서 컨디션이 좋으니까 에메르송이 볼을 잡아서 반대편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보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토트넘의 역습이 아주 좋은 패스가 한번 케인에게 나갔고요. 그리고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두 번째 좋았던 게 뭐냐면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션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리버풀의 수비 코나테와 로버트슨이 손흥민을 따라서 전방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순간적으로 생겼습니다. 케인이 중앙으로 볼을 끌고 들어오면서 세세뇽에게 패스 그리고 세세뇽이 볼을 받아서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이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이 아주 뛰어났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 몇 번의 찬스가 안 오는데 몇 번의 역습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역할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손흥민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이 득점을 하면서 득점왕 경쟁이 정말 많이 좁혀졌습니다. 살라 22골, 손흥민 20골. 진짜 이제 2골 차이밖에 안 나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 유럽 5대 리그에서 20골을 달성한 선수가 되는 동시에 지금 살라와 2골 차이밖에 안 나서 지금 손흥민 선수의 페이스면 충분히 득점왕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이 최근 7경기 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페이스죠? 반면에 살라는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아주 안 좋습니다. 살라의 기록을 볼게요. 최근 살라의 7경기는 7경기 중에서 2골만을 기록했고 7경기 중에서 6경기가 무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라가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많았거든요. 살라가 네이션스컵에 가서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계속 연장전에 가고 120분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의 체력 자체가 많이 좀 부담이 되면서 지금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네이션스컵 우승 못했죠.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엄청나게 격렬한 경기 끝에 그 경기도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살라가 120분 다 뛰고 나서 결국엔 월드컵에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도 심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고 뭐 이런 게 겹치면서 살라의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손흥민이 남은 3경기에서 살라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지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아시아 선수 최초 유럽 5대 리그 득점왕을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마지막 전술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콘테 감독의 용병술이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토트넘이 역습을 나갈 때 손흥민이 뛰어나가도 중원 라인 그리고 쿨루셉스키, 케인 선수들이 패스를 전방으로 전개를 하지 못하니까 손흥민이 아무리 뛰어나가도 패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콘테 감독이 어떤 전술 변화를 줬냐면 쿨루셉스키를 빼고 윙크스를 투입했죠. 이 교체는 어떤 교체였느냐? 윙크스가 들어오면서 이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는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그렇게 좋은 선수들은 또 아니고 반면에 윙크스는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고 또 볼을 소유했을 때 볼을 많이 빼앗기는 선수지만 전방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는 건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보단 윙크스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은 선택을 한 거죠. 윙크스가 수비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윙크스의 한 방이 있으니까 윙크스를 투입하겠다. 전방에서는 손흥민이 살짝 지쳐 있으니까 베르바인을 투입하면서 베르바인과 케인을 최전방에 두고 밑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윙크스를 두면서 윙크스를 활용해서 전방으로 한번 패스가 잘 이루어지면 여기서 득점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콘테 감독이. 근데 마지막에 윙크스의 그 날카로운 패스 한 방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한 번 나왔어요.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원했던 의도대로 경기가 풀린 거거든요. 윙크스의 그
결정적인 패스 한 방을 콘테 감독은 노리고 투입을 한 건데 그 패스가 한 번 통했다. 물론 그 장면이 득점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장면만 봐도 콘테 감독이 얼마나 좋은 감독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리고 세세뇽 대신 산체스를 투입했죠. 일단 살라를 막기 위해서 벤 데이비스와 세세뇽이 아주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오늘 살라와 벤 데이비스 혹은 살라와 세세뇽이 1대1로 맞붙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살라의 밀고 나가는 힘을 벤 데이비스나 세세뇽이 막아내기가 좀 힘드니까 어떻게든 붙잡아내서 경고를 받는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벤 데이비스와 세세뇽 모두 경고를 하나씩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가면서 산체스를 세세뇽으로 바꾸고 그리고 벤 데이비스를 윙백으로 돌리면서 결국엔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살라와 산체스의 1대1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결국엔 벤 데이비스가 경고 한 장이 있으니 산체스가 혹시나 살라를 막아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경고를 한 장 받는 일이 있더라도 막아내라. 경고 여유 있는 선수를 한 명 투입한 겁니다. 살라를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이런 투입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혹시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나올 수 있는 루트를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였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세트피스 수비 상황을 조금 더 강화한 거죠. 산체스가 세세뇽보다는 훨씬 더 제공권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늘 콘테 감독의 교체 전략, 윙크스를 투입한다거나 혹은 세세뇽을 빼고 산체스를 투입한다거나 이런 교체 전략들이 콘테 감독이 오늘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교체였다.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두 팀에게 모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두 팀 모두 3점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가 끝나자마자 리버풀 선수들의 표정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그 이유는 오늘 리버풀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리버풀과 맨시티가 승점이 동률인데 리버풀이 한 경기를 더 했죠. 결국에는 맨시티와 리버풀 둘 중에 어떤 팀이 미끄러지느냐 이 싸움이었거든요. 우승 경쟁은. 근데 리버풀이 토트넘전에서 한번 미끄러졌어요. 근데 맨시티가 남은 4경기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버풀이 무승부를 거뒀는데 선수들의 표정이 정말 안 좋은 건 오늘 경기가 우승을 놓치는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승점 차이가 똑같은데 득실차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맨시티는 플러스 63, 리버풀은 플러스 64죠? 근데 여기서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더 했는데 득점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득실차가 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점이 똑같아도 리버풀이 2위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리버풀은 우승 경쟁 레이스에서 맨시티에게 좀 많이 밀리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리버풀이 맨시티가 미끄러지길 바라겠지만 맨시티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탈락했기 때문에 리그에 대한 우승 이걸 무조건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 선수들이 리그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을 거란 말이죠. 뭐 뉴캐슬, 울버햄튼, 웨스트햄, 아스톤빌라 물론 만만한 팀은 없지만 맨시티가 미끄러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은 이 맨시티가 미끄러질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 경기 미끄러진 게 한 번 미끄러진 게 치명적인 결과다. 우승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토트넘의 패배를 예상했죠. 그러니까 토트넘은 승점 1점이라도 챙긴 게 중요한데 그래도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4위 싸움을 하려면 승점 3점이 간절했던 경기예요. 물론 전력 차이가 나는 팀이지만 승점 3점을 따가야 4위 싸움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토트넘이 비기면서 아스날과의 승점이 1점 부족한데 경기 수는 토트넘이 한 경기 더 많습니다. 토트넘은 35경기, 아스날은 34경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내일 아스날이 리즈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아스날이 승점 66점이 되죠? 그러면 승점 4점 차이가 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승점이 뒤집어질 수가 없는 승점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은 아스날이 미끄러지기만 바라야 되는 승점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일 리즈 경기가 남아있지만 리즈와 아스날의 경기에서는 당연히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토트넘이 자력으로 4위 싸움을 가져오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진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승점 차이를 계속해서 뭐 1점 차이 혹은 2점 차이를 유지해 가다가 북런던 더비를 만나서
여기서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기면서 승점을 바꿔놓으면 토트넘이 자력으로 4위 싸움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은 만약에 아스날이 내일 리즈와의 경기에서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면 승점 4점 차이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토트넘은 자력으로 4위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무승부는 토트넘에게도 사실은 좋은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리버풀에게는 최악의 결과다. 그래서 오늘 무승부는 두 팀 모두에게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